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총 31건이 발생했지만 책임자 구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행이 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시행된 배경은 우리나라에 자꾸 이런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수대교 붕괴 오래됐죠. 그다음 상품백화점 붕괴,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서 산업 관련 법률이 재개정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1998년 12월에 태안화력소 컨베이어 벨트 압사 사고라든지 또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좀 기존의 법률로는 지금 이제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이런 사고 발생이 연이어되니까 네. 좀 바꿔보자 이렇게 된 거죠.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그 형법상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때도 이제 여러 명을 묶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서 이제 처벌한 사례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존에 이제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게 계속 발생되니까 좀 더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률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예전에는 좀 이제 과실이라고 둬서 추상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실이 뭔지 좀 불분명했죠. 그런데 네. 이 법률이 이제 들어와서 좀 그 경영 책임자라든지 최고위급들이 네. 이제 직접 책임을 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문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처벌도 강하고 이런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청에서 한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시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강력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사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시장 군수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예전보다 더 씁니다.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의 법률로 또 이렇게 규율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배경과 경과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반 동안 대구 경북에 총 31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 책임자 구속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좀 전반적인 통계를 살펴보면요. 네. 대구 고용노동청에 따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모두 31건 정도인데요.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8건, 25.8% 정도죠. 한 4분의 1에 그쳤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연루된 중대재해 사고도 4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정도 네. 되겠죠.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죽곡 정수장 황화수소 누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당시 외주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 5월에 이제 외주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속이 왜 드무느냐. 사실 사람이 죽고 이렇게 중대한 거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요. 구속이란 게 딱 기준이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방어권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사건 같으면은 사실 그 경영 책임자나 시장 군수가 도망갈 우려는 좀 적거든요. 그쵸. 그런 점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고 아직 판례가 분명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문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과연 어느 범위에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 범위가 불분명한 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 필요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찰도 고민을 해서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이게 좀 수치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 644명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네. 2021년 대비는 사고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이제 39명 감소했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제 50인, 55 이상 사업자의 사고 사망자 수가 한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왜 이렇게 좀 적용 대상 사망자는 좀 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언론과 지금 시민사회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 1년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소폭 줄기는 했는데 또 반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예.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직 시행이 1년 이제 2020년 통계니까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려면 한 2, 3년, 3, 4년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뭐 잘못돼서 늘었다라고 보기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늘었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아직은 좀 이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사업자들이 알고 딱딱딱 할 텐데 예를 들면은 네. 공사장 같은 비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 그 줄을 매야겠죠. 네. 이러한 세세한 기준들이 노동청이라든지 검찰청과 합의되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도 좋고요. 네. 그래서 사업주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도 일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경영계는 그런데 여전히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또 안전 보건 조치의 명확성도 부족하다, 또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굉장히 좀 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니까요. 그쵸. 일반 사망사고랑 다르게 중대재해니까 당연히 처벌이 강한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개념과 적용 대상, 책임 범위 등 많은 조항이 불명확한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도 한계가 네. 있는 게 개개 사건마다 안전조치 의무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고 실제 운용을 하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판례, 노동부의 어떤 그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 규정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법의 시행 초기인 점 고려하고 이 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금 제 의견과는 다릅니다. 네. 좀 사용자들은 싫어하겠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령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개정을 하되 그 하부 판례라든지 이런 그 시행령 또는 이제 시행 기준들을 구체화해가서 나아가고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거에 맞게 사용자들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모호성과 관련된 문제는 시행 초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중대재해라는 사건의 굉장히 중대성을 보자면 또 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 법률에 이제 그 시행을 해야 된다는 합의는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호한 측면은 있는데 뭐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어느 법률이나 네.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도 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이제 학대하면 아동 학대를 하는데요. 그쵸. 학대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교권 문제도 선생님이 애 등을 찰싹 때리면 아동 학대로 의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문제가 되게 돼서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돼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서 좀 축소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법이라는 게 항상 말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모호성은 불가피하고 두 번째 시민사회의 법조계가 계속 이제 시행을 해나가면서 이 모호성에 대한 어떤 대안을 계속 내면서 이제 조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도 아동학대와 같은 법률을 봐도 그렇듯이 판례와 관련 논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동계에서는 더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계 입장은 어떤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계 입장은 좀 더 사용자의 그 안전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되 강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처벌도 좀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그 민영사에 있어서 뭐 벌금이나 이런 걸 좀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좀 더 나아가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도 있습니다. 미국이죠. 거기서는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민사소송할 때 우리는
그 손해만큼만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서 그 손해 외에 더 징벌적으로 더 때려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걸 안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햄버거 하나 그냥 거기 뭐 썩은 거 먹고 막 100만 달러 받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중대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이 중대 이렇게 사용주의 의무를 많이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하면은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고 그럼 노동이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 물고 물리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노동계의 논의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도 그래서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위험한 네. 작업을 또 다른 영세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그 직접 고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책임이 많아집니다. 네. 뭐 임금, 퇴직금, 그리고 5인 이상 기업은 또 각정의 의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도 좀 더 강화된 규율을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아예 아웃소싱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지니까 노동하는 사람도 줄이고 이걸 또 아웃소싱 주는 게 발생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가 지금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법이 이제 좀 더 중대재해처벌법 같으면은 외주화까지 좀 막을 수 있도록 조문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좀 더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걸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여야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두고서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네. 여야의 개정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좀 이게 구체적으로 많은데요. 딱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야나 다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방향성은 여당 같으면 조금 더 기업이나 사용자 측의 입장을 상대적으로는 좀 더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 같으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노동자의 입장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죠. 그래서 그런 추상적으로 조금 결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안전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제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명확히 하되 좀 더 많이 할지, 좀 더 적게 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그 세세하게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 그 점은 저도 지금 좀 공부 중이라서 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좀 상황을 알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효과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이런 단점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또는 범위를 넓힙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지금 묻지마 어떤 난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나온 논의가 그럼 처벌을 강화하겠다. 또는 길에 칼 두고 다니면 처벌하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문제를 해결할 한계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이 처벌을 강화하면 좀 조심은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발생을 안 시킨다는 거니까 예방 점검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방 점검 정책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효과도 잘 안 보입니다. 네. 반면에 처벌은 대부분 통계를 보십시오. 몇 명 검거했고 몇 명 구속했다 이렇게 딱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으로 잘 안 나타나고 표도 안 나니까 좀 안 되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예방 점검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이 조직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서 뭐 쭉 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통해서 재해를 분석해서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개선하는 건데요. 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다 위험 조절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다시 이걸 피드백을 줘서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 점이 사실 지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거든요. 처벌이야 때려잡으면 표시 나지만 이건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데 이제 뭐 내년 총선인데 좀 올바른 사람이 뽑혀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북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좀 특유한 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잎 폭발이 네. 또는 기념 보호수.
그 나무에 관련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산림 방제나 그런 보호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을 또 고용해서 하는데요. 이 작업이 은근히 많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하기도 하고 산에서 하니까 미끄러져서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경북이 산지가 많아서 특히 그런 위험성이 많은데 우리 경북 지자체 같으면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실제로 또 이거 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서 더더욱 이제 그런 산림 관련 작업이 많은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의견 주시죠. 예, 뭐 항상 안전 조치란 거는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것도 있는데요. 네, 지금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계절 동안 여름 동안 하는 이제 건설 공사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가 단축되어야 이제 이득이 나니까 많이 투입하고 막 시간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 38도, 39도, 현장 온도가 40도가 이런 가운데 네. 떼약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지금 뭐 물을 지급한다든지 뭐 쿨링 조끼라든지 이런 걸 네.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좀 이 점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떼약볕은 일을 못하도록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치수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네. 마찬가지로 또 이런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걸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그 험한 건설 작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뭘 하라 그래도 안전조치를 본인이 몰라서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점이 지금 좀 굉장히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네. 또 일부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다수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철근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설명을 좀 이제 보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좀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대책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대책이 제가 참 깔끔하게 내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해서 이거다 싶은 건 없지만 다만 제가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비용을 줄이고 공사를 하려고 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거든요. 비용과 네.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청의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원청이 따냅니다. 그래서 원청이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원청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따서 줘버리고 이제 10%는 20% 떼먹고 나와버리고 실제 공사는 하청이나 재하청이 하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100억짜리 공사가 90억, 80억, 70억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러면 원래 100억으로 정부가 적정에 책정한 공사가 60억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를 적게 써야 되고 적게 쓰되 많이 일을 시켜야 되고 네. 안전조치는 덜 할 수밖에 없겠죠. 다 도구가 돈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떼약볕에도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노동자들은 또 요즘 불경기잖아요. 싫으면 하지 마 그럼 다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하청과 재하청의 반복인데요. 결국 민간 기업의 하청, 재하청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시장 경제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겠죠. 네. 그렇다면은 정부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 또는 지방의 자치단체 공사할 때는 이건 충분히 개입이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은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공사를 할 때는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게 또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주는데 사실 대기업보다는 지역의 업체들이 이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낮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 관련해서 부서도 인력도 좀 덜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이 재하청, 하청 문제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더 해결 효과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이런 하청, 재하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지역 업체들의 열악한 어떤 상황을 또 인식하고 본인들이 하청, 재하청을 좀 더 규율하면은 좀 더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제가 안동을 살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